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이 금오신화, 금오산에 와서 머무르면서 썼던 최초의 한문 소설,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신화 중에서 만복사 저포기, 이 만복사 저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금오신화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입니다. 자, 이 금오신화는 그런데 이 금오신화를 이제 중국의 전등신화의 모방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금오신화의 그 작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모방작이 아니라, 이 금오신화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에 오던 전기소설이라고 해서 이전에 그 소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금오 신화와 같은 그 흐름의 그 작품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요 이제 최치원의 쌍여분설화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쌍여분 설화입니다. 최치원의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최치원이 서쪽으로 유학을 갔다. 일찍이 초현관으로 놀러 갔는데 관 앞 언덕에 오래된 무덤이 있어서 쌍여분이라고 일렀다. 최치원이 이 석문으로 제목하여 시를 썼다. 운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시를 썼다는 거죠. 시의 내용은 여기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고요. 호련히 한 여자를 보았는데 손에 붉은 주머니를 쥐고 앞으로 나오면서 말하기를 팔랑자와 군왕자가 각각 화답하여 상과 받들어 바친다 하였습니다. 공이 돌아보고 깜짝 놀라며 어떤 낭자인지를 물었다. 말하기를 아침에 성문을 쓸어내고 성문시를 지으신 곳은 바로 두 낭자가 사는 곳입니다. 공이 첫 번째 주머니를 보니 이는 팔낭자가 화답을 한 것이었고 두 번째 주머니에는 군왕자가 화답을 한 것이었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으로 제목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에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 무덤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초현관이라고 하는 이 관 앞에 요 쌍여분 두 개의 이제 무덤이 있었던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 쌍여분에 가서 성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서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 시를 썼는데 그 쌍여분에 있었던 요 여인들이 화답의 시를 보내온 겁니다. 화답의 시를 보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화답의 시에 보면 어, 이름을 숨기는 것을 괴이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외로운 혼백이 세속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제 본심을 말하려 하오니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시로서 이제 서찰을 이제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치원이 이제 이 시를 이 원문 한문으로 되어 있죠. 당연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번역한 건데 공이 이미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잠옷 깊은 기색이 있었다. 이에 그녀 이름을 물으니 말하기를 취금이라고 했다. 공이 이에 시를 지어서 취금에게 붙였다. 운운. 또 끝 폭에 쓰기를 파랑새가 뜻밖의 일을 알려주니 잠시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에 두 줄기 눈물이 흐르네. 오늘 밤 만약 선녀 같은 그대들을 만나지 못하면 남은 인생 땅속으로 들어가 구하리라. 이런 시를 이제 쓴 겁니다. 시금이 시를 얻고 회오리 바람같이 빠르게 가버렸다. 공은 홀로 서서 슬프게 읊조렸다. 한참 있다가 향기가 호련히 풍기더니 두 여자가 나란히 나타났다. 정녕 이는 한 쌍의 투명한 구슬이요 두 송이 단아한 연꽃이라. 공이 깜짝 놀라 절하면서 말했다.
섬나라의 미천한 태생이고 속세의 말단 관리입니다. 어찌 멸함되게 선녀들이 범부를 돌아볼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어서 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물었다. 자, 낭자는 어디 사셨고 친족은 누구신지요? 붉은 치마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와 동생은 장 씨의 두 딸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동산처럼 부부를 누렸고 큰 곡처럼 사치를 벌였습니다. 저희 나이 18살, 아우의 나이 16세가 되자 부모님은 시집 보내기를 의논하셨는데 저는 소금 장사와 정혼하고 아우는 차 장사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매번 남편감을 바꿔달라고 말하고 마음에 차지 않았다가 울적한 마음이 맺혀 풀기 어렵게 되고 극기야 요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행히 수제를 만났는데 그때의 기상은 오산처럼 빼어나서 함께 오묘한 이치를 말할만 합니다. 오늘 밤 달이 낮과 같이 환하고 바람은 가을 날처럼 맑으니 장차 달로 제목을 정하고 홍으로 운을 삼고자 합니다. 홍이 기련을 지었다. 이렇게 큰빛 물결 눈에 가득 먼 하늘에 떠 있고 천리를 다녀온 근심 곳곳마다 한결같구나. 팔랑이 이제 이어서 읊었다. 수레바퀴 옛길 잃지 않고 움직이며 개소나무꽃 봄바람 기다리지 않고 피었네. 구랑이 이어서 읊었다. 둥근빛 삼경 너머 점점 밝아오는데 한번 바라보니 이별 근심에 마음만 상하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최치원이 처음에 이렇게 지어요. 금빛 물결 눈에 가득 먼 하늘에 떠 있고 천리를 다녀온 근심 곳곳마다 한결같구나. 그러자 이제 이 팔랑이라고 하는 여인이 수레바퀴 옛길 잃지 않고 움직이며 개수나무꽃 봄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피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시를 지어요. 여기 보면 수레바퀴의 길을 잃지 않고 움직이고 개소나무 꽃은 봄바람을 기다리지 않고 피었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최치원과의 어떤 만남에 대한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면서 만남에 대한 그 기쁨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요 수레바퀴 개소나무 꽃 속에 담겨 있습니다. 구랑이 이제 둥근 빛은 삼경 넘어 점점 밝아오는데 이제 이렇게 팔랑이 만남에 대한 어떤 기쁨, 운명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 불황의 경우에는 이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별할 시간이잖아요. 이제 귀신이니까. 그래서 삼경 넘어 점점 밝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별해야 된다는 그 근심에 마음만 상한다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했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쌍여분설화라고 하는 요그 설화, 이제 소설 앞부분에서 먼저 설화로 이제 이야기되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소설로 이제 바뀌어 나가죠. 이제 그래서 쌍여분 설화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드러내고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속내죠. 속내를 드러내고 요 문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와 문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서 이제 그 한편의 이야기가 이제 움직여 나간다. 이제 쓰여졌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쌍여분 설화예요. 아주 짧은 쌍여분 설화에 보면 요렇게 이제 최치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과 최치원이 만났던 여인들과의 어떤 이제 그 내용, 요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요 쌍여분설화 말고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채치원전 이렇게 해서 채치원전 전기죠. 전기. 채치원전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것도 쌍여분이에요. 쌍여분. 자, 무덤이 있어 쌍여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 이야기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설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채치원전은 쌍여분 설화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내용이 이렇게 깁니다. 자, 이 보세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자, 이 상당히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장가를 지어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풀 우거지고 먼지 일어 어두운 쌍엽은 옛부터 이름난 자치 건우가 들었으랴. 오직 광야의 천년의 가을달 해달파하고 헛되이 무산에 두 조각 구름에 얽혀 있네. 스스로 영웅의 재주로 먼 곳에 미천한 관리가 됨을 한하며 우연히 고간에 왔다. 이윽고 이곳을 찾았다. 장난삼아 식구를 성문으로 제목하였었더니 감동한 선녀 밤에 찾아왔도다. 붉은 비단 소매의 여인, 붉은 비단 치마의 여인. 아득히 왔다가 호련히 가버리니 사랑은 주인이 없음을 알겠네. 내가 이곳에서 두 여인을 만난 것은 양왕이 오늘을 꿈꾼 것과 비슷하도다. 대장부여, 대장부여, 남아의 기운으로 모름지기 여인의 한을 제거하였으니 장차 마음 요망스런 여우에 연연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적으면서 여기 최후에 가야산 해인사에 응거하여 형인 대덕 현존, 남학사 정현과 더불어 경론을 탐구하고 마음을 맑고 아득한 데를 논일다가 늙어 세상을 마쳤다. 이렇게 해서 최치원이 이제 삶을 마친 이제 그러니까 가야산 해인사에서 삶을 마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최치원은 가야산 해인사에 응거해서 가야산에서 삶을 마쳤다 합니다. 근데 언제 삶을 마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채치원에 대한 이야기들의 전기를 이렇게 쌍여분 설화의 그 이야기 속에서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설화가 요런 뭐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만복사 저포기 있죠. 금오 신화에서 만복사 저포기에 담겨 있는 이렇게 문과 시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그 소설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미 우리 그 앞선 시대에 이제 해오던 그 소설의 구조를 잇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등설화를 통해서 이 전등설화의 모방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학문적인 철학적인 모방으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은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 또는 흔적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금오 신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전기설화의 영향이 더욱더 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채치원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전에 대한 부분과 기이한 부분을 적는 전기설화의 영향을 좀 더 입었지 않았는가? 이 전기설화 이렇게 되죠. 전기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치원전은 이 전기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전기는 이제 요거이지만, 전기는 전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또 기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화를 우리가 이제 전기 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치원 전처럼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이제 적고 있으면서 그 삶 중에서 기이한 부분들을 노래하는, 적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기 설화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금오신화는 이 전기설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그래서 뭐 중국이 모방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너무, 어, 물론 이제 전등신화를 봤겠죠. 봤지만 이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이 전등신화를 그대로 모방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만북사 저포기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선행승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그 만북사 저포기에 만북사에서 저포를 한 기록, 이렇게 되겠죠. 이 저포놀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매월당 김시습의 명주일록이라고 하는 이제 글이 있습니다. 명주일록. 여기에도 이제 시가 이제 담겨 있는데, 명주일록에 보면 이 여선행 저포 희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이제 여기 보면 저포를 던졌다, 그죠? 저포를 던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 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승, 이제 선을 행하는 스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묘월당의 경우에는 스님과 저포놀이를 한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거무신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신화라고 하는 그 이제 저 소설이 중국의 조금 앞선 시대에, 금오신화보다 앞선 시대에 이 전등신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금오신화는 전등신화를 모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이 저포놀이에 대한 부분과 이 명혼 소설, 이제 명혼, 이제 죽은 사람이죠. 이제 명혼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인기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 이, 이 만보사 저보기부터 해서 이제 금오신화는 어, 그러니까 매월당 김시석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적어놓은 그런 소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포놀이를 했다는 이제 시를 보면 이것입니다. 시골의 투전은 다만 백이 내시오. 마적은 동그라미가 5번이네. 재수 없으면 노가 독으로 변하고 운이 통하면 꽃이 이미 막아내네. 날마다 그대와 다툼하는데, 이 투전을 던져가지고, 자, 이 저포를 던져서 다툼하는데, 그죠? 이기면 기쁘고 저도 기쁘네. 이기면 기쁘고 저도 기쁘다. 그죠? 이 투전한다. 그 다음에 동쪽 산에 있을 때 쌍욕으로 너와 서로 소리쳤었지. 이제 와서 마음에 드는 일 없으니 이게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갈 거나. 그러니까 이 당신과 함께 이 저포놀이를 하는 이 즐거움 아니면 내가 무슨 즐거움이 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갈 거나. 새로운 시를 큰 소리로 읊고 난 뒤에 큰 소리로 찢어지도록 부르느라. 대규호 정렬. 큰 소리로 찢어지도록 부르노라. 너가 만일 이기지 못하걸라. 자, 네가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일어나서 차나 다려와라. 이렇게 이제 해서 어,
이제 저포를 던져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설차를 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만복사 저포기 금오신화의 경우에 이제 이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그다음에 이제 남년부주지라고 하는 글도 있고요. 어, 자, 좀, 네. 자, 매월당 김시습의 이제 그 금오신화의 이제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 부벽전기 그 다음에 이제 남년부주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예, 이제 다섯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섯 개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만복사 저포기거든요. 자, 만복사 저포기를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 만복사 저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읽는 걸로 이제 대면 수업에는 이제 이거를 뭐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와 문장들을 내가 다 이제 수정을 하고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많이 미끄러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한번 만복사 저포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여기 만복사 저포기는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죽은 여인의 영혼, 죽은 여인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저포놀이가 이 여인과 만나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저포놀이는 주로 그 명주실록을 보면 매월당이 자주 스님들과 행했던 그런 놀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행했던 자주 했던 이 저포놀이를 가지고 죽은 여인과의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그 여인의 부분들을 이제 글로 소설로 담은 겁니다. 자, 만복사 저포기입니다. 남원에 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내도 있지 않아 홀로 만복사의 동쪽에서 살았다. 방 밖으로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이 되니 꽃이 활짝 피었는데 마치 옥으로 만든 나무에 은뭉치가 달려 있는 것 같았다. 양생은 늘 달이 뜬 밤이 되면 배나무 아래를 거닐며 낭낭하게 시를 읊었는데 그 시에 한 그루 백꽃 고요와 짝하니 가련하구나 달 밝은 밤 외로움을 지니기에 젊은 임은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어느 집 고운님이 통소를 불어줄까. 물청새는 외로이 나는데 쌍을 이루지 못하고 원앙은 짝을 잃고 맑은 물에서 논이느나 어느 집에 인연이 있을까 바둑알 두드리며 등불로 춤을 치고는 창가에 기대어 씨름하네. 라고 을피를 마치자 호련히 공중에서 말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그대가 좋은 짝을 얻고자 하면서 어찌 이룰 수 없다고 근심하는가? 양생의 마음은 그 소리에 기뻤다. 다음날 곧 3월 24일이라 이 고을의 만복사에서 등불을 밝히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남녀들이 모여들어 저마다 소원을 빌었다. 날이 저물고 불경 소리가 그치자 사람들이 드물어졌다. 양생이 소매에서 저 포를 꺼내어 부처님 앞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제가 오늘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로 내기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면 법연을 차려서 제를 지어드리고 만약 제가 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서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기를 마치고는 이제 저포를 던졌습니다. 양생이 과연 이겼다. 곧장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드디어 불자 아래에 숨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한 미인이 들어오는데 나이는 16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하나로 닦고 깨끗하게 차려입었는데 너무 예뻐 하늘의 선녀 같았다. 볼수록 기풍이 있어 보였다. 머리를 하나로 따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녀죠. 그죠? 손으로 기름병을 잡고 등잔에 기름을 따라 넣은 다음 향을 꽂았고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슬퍼하며 탄식하였다. 인생이 방명하다지만 어찌 이럴 수 있으리까? 드디어 품속에서 편지글을 꺼내어 불전의 탁자 위에 바쳤다. 그 글에 아무골 아무 동네에 사는 아무개는 삼가 아래입니다. 지난번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외구가 쳐들어오자 눈앞에 창과 방패가 번뜩이고 봉화가 여러 해 이어졌으며 집들은 불살라지고 생민들을 노략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 친척과 종들도 각기 서로 난리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갯벌들처럼 가냘픈 몸이라 멀리 피난을 가지 못하고 깊숙한 교방에 들어가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길거리의 이슬에 젖지 않고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저의 어버이께서는 여자로서 정절을 잃지 않고 지켰다 하여 외진 곳으로 옮겨 초야에 살게 하셨으니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에는 상심으로 헛되이 보내고 뜬구름이나 흐르는 물을 보면서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쓸쓸한 골짜기에 외로이 머물면서 평생 방명함을 탄식하고 아름다운 밤을 혼자 지새우면서 채란의 외로운 춤을 슬퍼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혼백은 사라지고 흩어지고 여름의 한낮과 겨울의 긴 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까지 찢어집니다. 오직 부처님께 원하옵기는 불쌍히 여기어 간곡히 돌보아 주십시오. 사람의 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업보도 피할 수 없지만 제가 타고난 운명에도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환호를 얻고자 하오니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글을 써서 이제 불단 앞에서 읽고는 오열하였다. 양생은 불자 틈에서 여인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나가서 말하기를 조금 전에 편지를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요? 아직까지 이 여인이 귀신인지는 모르겠죠. 이제 일반 여인인 줄을 압니다. 그러고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글을 보고 기쁨이 얼굴에 흘러넘치며 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가씨는 어떤 사람에게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처분 또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이라도 하시는지요? 어, 당신께서는 단지 좋은 배필만 얻으면 될 텐데 이름을 묻지는 마십시오. 당황스럽습니다. 이때는 만복사가 이미 퇴락해서 스님들은 한쪽 구석진 방에 머물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단지 행랑만이 쓸쓸하게 홀로 남아있고 행랑이 끝난 곳에 아주 좁은 판자방이 있었다. 양생이 여인의 손을 끌고 판자방으로 들어가자 여인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서로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보통 사람과 한 가지였다. 이렇게 되죠. 보통 사람과 한 가지였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뭔가 다름을 느끼죠. 이윽고 밤이 깊어 달이 청산에 떠오르고 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호련히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 여인이 말하기를 누구냐? 시녀가 찾아온 게 아니냐? 시녀가 말하였다. 예, 평소 아가씨가 가되 중문을 넘지도 않으시고 걸음도 서너 걸음도 걷지 않으셨는데 오늘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셨다가 한 번에 어찌 이곳까지 돌아오셨습니까?
연이 말하였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십니다. 고운님을 만나 그와 회로를 하게 되었다. 어버이께 여쭙지 못하고 시집가는 것은 비록 예법에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된 것은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이다. 너는 집으로 가서 앉을 자리와 술 안주를 가지고 오너라. 시녀가 그녀의 영을 하나같이 해서 가서 뜰에 술자리를 설치하니 때는 장차 사경이 되려고 하였다. 시녀가 깔아놓은 자리와 술상은 수당하고 무늬가 없었으며 술에서 풍기는 향기도 정히 인간 세상에 솜씨는 아니었다. 정히 양생은 비록 의심나고 개의하였지만 여인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맑고 고우며 얼굴과 몸가짐이 얌전하여 내심으로 필경 귀한 집의 아가씨가 담을 넘어왔다고 여기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여인이 술잔을 올리면서 시녀에게 명하여 노래로 흥을 돋으라 하고는 양생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 아이는 실제 옛 곡조밖에 모릅니다. 청컨대 스스로 노래를 한 곡 지어서 흥을 돋으면 어떻겠습니까? 양생이 흔연히 그녀의 말에 응하고서 말하기를 줘서 이에 만강홍 가락으로 만강홍 가락으로 가사를 짓고는 시녀에게 그 가사를 부르게 하였다. 자, 이제 여기 이런 어떤 시들이 실제 이 주인공들의 내면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 시가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우 신화에 담겨 있는 이 그 시들은 운문들은 모두가 이제 실제 그 주인공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도구로서 작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 글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음이 안 드러나고 이 문에서는 마음이 안 드러나고 시에서 바로 주인공의 진솔한 속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전기 소설 또는 이제 어, 고전 소설,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이 문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슬프거나 쌀쌀한 봄추위에 명주 적삼은 얇고 몇 번이나 찢어지는 마음에 황토풀 차던 때가 해저문 삼은 산은 검푸르고 저녁 구름은 우산처럼 펼쳐졌도다. 비단장막 원앙 검침 더불어 할 짝이 없어 검침에 함께 할 짝이 없어서 함께 할 짝이 없어 금비녀 반만 꽂은 채 등소를 불어보네. 애석하도다. 세월이 쉬 지나가며 마음은 답답하여라. 등불은 불꽃이었고 병풍은 낮은데 나 홀로 눈물을 흘린들 누가 정성스레 거두어 줄까? 기뻐라 오늘 밤에는 취연이 이 피리를 불어 봄이 왔으니 내 마음에 쌓인 천고의 한이 쓰러지니 잔잔한 금누고 가락에 술잔을 비우리네. 한스럽다 옛 시절 한스러운 않고 외로운 방에 얼굴 찌푸리며 잠들었던 때를 노래가 끝나자 슬픈 표정으로 이 양생이 불렀죠. 양생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번에 봉도에서는 당시의 약속은 어겼지만 오늘 소상강에서 옛 낭군을 만나게 되었으니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만약 저를 멀리 버리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수건과 빛이 되어서 받들겠으니 만약 내 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영원히 잔치를 감추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한편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놀라며 말하기를 어찌 감히 명을 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태도가 범상치 아니하여 양생이 유심히 행동을 지켜보았다. 이때 달이 서쪽 봉우리에 걸리자 닭이 황폐한 마을에서 울고 절의 종소리가 처음으로 들려오니 새벽동이 막 트려 하였다. 여인이 말하기를 얘야 술자리를 거두어 집으로 돌아가 보라. 시녀는 대답하자마자 없어졌는데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여인이 말하였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함께 손을 잡으시죠.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는데 개는 울타리에서 짖고 사람들이 길에 다녔으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가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양생은 이른 새벽에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양생이 대답하기를 어젯밤 만복사에서 취하여 누웠다가 이제 친구가 사는 마을을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자 여인이 안도하여 풀이 거친 사이를 가니 이슬방울에 너무 젖어 좁은 길을 따를 수 없었다. 양생이 말하기를 거처하는 곳이 어디길래 이와 같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과부의 거처가 원래 이렇습니다. 여인이 또 농담을 걸며 말하기를 이슬길이 촉촉한데 어찌 밤낮으로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소?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생이 또한 농담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저 기수 돌다리를 어쩡거리네. 노나라 오가는 길 평탄하여 제나라 아가씨 한가로이 논이네. 이렇게 이제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여인이 사는 집으로 갑니다. 자, 여인이 사는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지냅니다. 같이 지내다가 자, 같이 지내고 이렇게 시를 짓고 같이 예, 머물고 있다가 음, 자, 이렇게 시도 주고받고요. 예. 자, 여기에서 자, 술이 다하고 서로 이별하며 여인이 은주발을 하나를 꺼내어서 양생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내일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풀 것입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면 청컨대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생이 대답했다. 그러겠습니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주발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귀족의 집안에서 딸아이의 대상이면 이제 3년상이죠.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을 길에 늘어 세우고서 보련사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자, 이게 이제 벌써 이제 여인이 죽은 시점이 이 3년이 됐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길가에서 한 서생이 은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이 말하기를 아가씨 장례 때 무덤 속에 묻은 그릇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요 양생이거든요. 요 사람이 양생인데, 양생이 은주발을 들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요 죽은 여인의 이 집안 하인이 아가씨 장례식 때 무덤에 넣었던 것을 요 양생이 들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저 서생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을 보고 한 말입니다. 드디어 말을 몰고 와서 물으니 양생이 전날 약속한 대로 대답하였더니 부모가 감탄하고 의아해한다. 한참 뒤에 말하였다. 나에게 오직 딸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외고의 난리를 만나 싸움판에서 죽었으나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계령사 밑에 임시로 묻어두고는 이래저래 미루다 장사 지내지 못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네. 오늘은 대상날이라 잠시 제나 올려 명복을 빌어주려 하니 그대가 그 약속대로 하려거든 내 딸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바라건대 놀라지는 말게. 말을 마치고 먼저 돌아갔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렸다. 약속하였던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계집종을 데리고 허리를 간들거리며 오는데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로 가 여인은 절문에 들어가서 먼저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 흰 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친척과 절의 스님들은 모두 그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양생에게만 보였다. 그 여인이 양생에게 말하기를 함께 저녁을 드시지요. 양생이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알리자 여인의 부모가 시험해 보려고 같이 밥을 먹도록 하였다. 오직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인간이 식사하는 것과 한 가지였다. 부모가 이에 놀라고 탄식하며 드디어 양생에게 권하여 휘장 옆에서 같이 잠자게 하였다. 한방 깊어지니 말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고 하면 갑자기 그 말이 끊어졌다. 말하기를 제가 법도를 어겼다는 것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서경을 읽어서 예의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시경의 건상장이 얼마나 부끄럽고 상서가 얼마나 얼굴 붉힐 만한 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다북숙 우거진 속에 묻혀서 들판에 버림을 받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고 보니 끝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절에 가서 복을 빌고 부처님 앞에 향부를 사르고 스스로 한평생 방명함을 한탄하다가 한탄하다가 호련히 3세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컨대 형차와 추계로 높은 절개를 받들고 술을 빚고 옷을 기우며 평생 지엄이의 길을 닦으려 했었습니다. 스스로 한탄하는 것은 업보는 피할 수가 없고 저승길은 당연히 떠나야 하나 즐거움을 미처 다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슬픈 이별에 이르리라 한다니 지금 걸음걸음 연꽃을 밟으며 병풍으로 들어가 아양의 내거를 타야 하니 운우는 양대에 개고 오작은 은하에서 흩어졌습니다. 이제 한번 헤어지면 뒷날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별을 앞에 두니 쓸쓸하고 두려워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아, 혼이 문 밖에까지 나가자 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다. 자, 이렇게 이제 남은 소리가 사라지자 목매어 우는 소리와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부모는 그제야 그동안의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양승도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인 것을 알고는 더욱 슬픔을 느끼게 되어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부모가 양생에게 말하기를 은그릇은 자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맡기겠네. 다만 내 딸 자식의 몫으로 밭 몇 마지기와 노비 몇 사람이 있으니 자네는 이것을 쉼표로 하여 내 딸 자식을 잊지 말게나. 이튿날 양생이 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계룡동의 옛 자취를 찾아가니 과연 시체를 임시로 묻어둔 곳이 있었다. 양생은 재물을 차려놓고 슬피 울면서 그 앞에 지전을 부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준 뒤에 제문을 지어 위로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제문을 지어서 이제 읊어주고 장례를 치른 뒤에도 양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 밭과 집을 팔아서 사흘 저녁이나 잇따라 제를 올렸더니 여인이 공중으로 양생에게 말하였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다른 나라에서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도 이제 다시 정업을 닦아서 저와 함께 윤회를 벗어나십시오. 양생은 그 뒤에 다시 장가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키웠는데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요게 이제 그 만복사 저포기의 전체 글입니다. 자, 이 다음에 있던 뭐 남년부주지는 이제 저승세계입니다. 저승세계를 간 사람의 이야기, 박생의 이야기가 요 남년부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 자료들을 전부 이렇게 다 올릴 테니까 한번 남년부주지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 만복사 저포기, 그죠? 이제까지 읽은 것처럼 살아있는 양생과 죽은 여인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얘기고, 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여인의 이 죄를 지어주고, 죄를 이제 지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동봉 자신이 세조 정변을 통해서 사회와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처절한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어, 매월당의 정신이 문학작품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해소해 가면서 한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만복사 저폭에 등장하는 여인은 단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종. 단종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단종이 폐위되고 사약을 마시고 생을 마치는 과정에서 시간적 거리와 단종의 죽음 이후 시신을 수습하여 가매장하고 나중에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 추정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들이 결국 단종의 죽음과 이 종묘에 올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 만복사 저포기에서 여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여기 외구의 손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결국 저기 직접적인 부분 그 세조와의 관련성을 차단하고 오히려 그냥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매월당의 어떤 삶에 있어서 단종에 대한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단종의 죽음과 이 매월당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서로 연관을 지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만복사 저포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그 전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금오신화에 담긴 키워드 뭐 이렇게 해서 만복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용궁부연록, 남년부주지 이렇게 다섯 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전체는 그 전란, 싸움, 외구의 침입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고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어떤 죽음, 예.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반추해보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이 금오신화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죽음은 결국 이제 고독한 죽음, 소외 속에서의 어떤 죽음, 죽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죽음이 고독했지만 죽음 이후에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삶에 대한 그 부분 여정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죽음에 대한 부분과 이 사랑을 통한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만복사 저포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과 재생, 이것은 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한 소원의 경계, 그 다음에 타락한 현실,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한 체념과 운명에 대한 극복,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묘사, 그 다음에 사랑과 관련한 사랑을 통한 이 한의 정서, 귀신의 형성화, 이 부분들이 만법사 저포기, 이생규장전, 치유부벽전기, 영공부연록, 남연부주지라고 하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뭡니까? 우리 존재의 그 약함, 덧없음, 허망함, 뭐 이런 어떤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결국 한 사람의 어떤 슬픔, 허무함, 허망함, 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금호 신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 가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과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 요소가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국은 사랑은 치유이며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이제 그 중요한 가치, 그죠? 중요한 가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복사 적폭이 이생규장전, 치유불백전기, 남연부조지, 용궁구연록이라고 하는 요 거무신화를 한번 나중에라도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이 금호 신화를 통해서 이 죽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입니다. 가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 가을 노래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을은 결국 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이제 수학의 계절이라 하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두고 우리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